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투자 피난처로 리츠가 급부상 중입니다. 국내 리츠 시장이 내년 15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리츠가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인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성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도 살아남을 업종으로 리츠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반영되면서 지난달 글로벌 리츠 지수는 6.2%가 올랐고요. 또 2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미국의 부동산 섹터 기업 가운데 무려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미국의 리츠 ETF가 5% 오를 때 한국은 오히려 2%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KRX 리츠 탑10 지수 추이를 살펴봤더니 7월 한 달간 6%가 넘게 오른 반면에 8월 이후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상장 리츠 ETF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실제로 국내 리츠 ETF들은 2%씩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8월 한 달간 미국이 5.7%, 싱가포르가 4% 넘게, 그리고 일본은 3%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국내 리츠 시장의 규모가 내년 150조 원으로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화는 또 약세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달러화에서 리츠 시장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산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또 특히 신흥국 리츠로 투자자들이 눈을 빠르게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리츠 시장 강자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이 아직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인도나 베트남 리츠 시장의 성장세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기를 앞두고 들썩이는 리츠 투자, 지금이 적기일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미국 금리 인하 잠자던 리츠 시장 깨울까인데요.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단국대 부동산대학원 서원형 견임 교수,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 안정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 시기에 이 금리 인하 수혜를 리츠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리츠가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받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거 우리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교수님. 네. 리츠는 이제 대표적인 그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네. 그걸 이제 누군가가 부동산을 살 때 전부 자기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 금리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표가 나올 겁니다. 아, 네, 네. 10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을 한 60억 정도 쓰고 자기 자본을 40억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억짜리 빌딩을 사게 되는데 이 빌딩을 살 때 대출이자가 한 3억 정도 든다고 가정할 때 실질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은 2억 5천 정도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당률로 따지게 되면 6.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대출 금리가 5%일 때 이야기고 대출 금리가 1% 떨어진 4%대로 네. 가정을 해보면 다 똑같은데 저기에서 부채 서비스, 즉 대출 이자만 2억 4천 정도로 줄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7.8%, 즉 대출 금리가 1% 떨어졌지만 배당 수익률은 1.5% 그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는 1%가 떨어졌지만 대출 배당 수익률은 1.5%가 올라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츠에 이 시기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기 금리 인하 시기에 리츠를 주목할까요? 네,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리츠는 부동산 자산의 이제 70% 이상의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90% 이상을 그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츠는 추가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요. 앞에서 이렇게 금리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보다는
저금리 상황이 리츠의 부채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리츠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또 리츠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들어보면은 박사님께서는 또 하나의 연금으로 리츠를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또 하나의 연금으로 리츠를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리츠는 이제 주식에 옷을 입고 있는 부동산, 네. 간접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매력은 안정적인 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을 잘 짜매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를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OECD에서 발표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뭐냐 하면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소득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소득의 몇 프로를 대체하느냐라는 지표인데요. 그럼 OECD 평균이 51.8% 정도 나옵니다. 저희는 낮은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네. 31.2%인데요. 결국은 20% 정도의 차이가 OECD 평균과 나는 거죠. 네. 저거를 그러면 뭘로 메꿀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7.6% 정도 됩니다. 네. 이 7.6%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서 리츠의 월 배당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면 평균 7.6% 나오고 월 배당 현금 흐름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3억을 투자했을 때 평균 7.6% 가정하게 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부족한 그 부분에다가 넣게 되면 충분히 OECD 평균의 월 배당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리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네. 첫 번째 시간 때 저희가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채 다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짧냐? 더 알고 싶다. 리츠가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리츠 2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츠의 수익률입니다. 또 수익률의 여신 오늘 수익률의 여신 됐습니다. 강수미 캐스터가 리츠의 수익률 알려주실 텐데 그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리츠 개설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리츠의 수익률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상장 리츠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로 따져봤을 때 1위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차지했고요. 무려 42% 오르고 있습니다. 또 SK 리츠가 36%, 롯데 리츠가 22%로 뒤를 잇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장 보시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NH 프라임 리츠가 12%씩 오르고 있고 KB 스타 리츠와 또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츠 수익률을 알아봤는데 팀장님, 앞서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리츠 수익률을 소개해 주셨는데 리츠 ETF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츠 ETF의 수익률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국내에는 이제 다양한 그 ETF들이 이제 리츠 ETF가 네네. 상장되어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9월 10일까지 약 1,80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가 리츠 ETF들로 유입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놀라운 게 이제 하반기, 즉 7월부터 9월 10일까지 약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65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리츠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성과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리에 민감한 미국 리츠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표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죠. 한미일 리츠 ETF 성과 비교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 이후 이렇게 구간별 성과를 나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그리고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에이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같이 미국의 이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들이 1개월 내림차순이거든요. 최근 기준으로도 그렇고 더 긴 기간으로 보셔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도 견조한 수익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일단 이게 뭐 리츠 ETF의 성과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일반 주식에도 배당주가 있잖아요. 네. 이 배당주와 리츠 ETF랑 비교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일반적으로 그 네.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고배당주들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업황 변동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에서 나오는 것들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보다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뭐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주식 대비 리츠가 더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내 노후에 대한 준비 한번 리츠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럼 박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좀 리츠 투자, 리츠도 투자 자산이잖아요. 네. 손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 자산에. 네. 그렇죠? 네. 주의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리츠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배당에 따른 인컴 게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주식처럼 사고 팔 때 캐피탈 게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인컴 게인은 사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음. 배당이 이제 빵이 되거나 배당이 마이너스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무니까요. 그럼 이제 캐피탈 게인에서 손실을 볼 경우를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이제 거시 지표인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리츠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인상기에 있느냐 인하기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금리가 인하기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리츠의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개별 리츠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임대료가 네, 임대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결국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얼마 동안 계약이 됐느냐라는 임대차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 말씀드렸던 대출 금리, 조달하는 대출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리츠의 캐피탈 게인을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미국 금리 인하 잠자던 리츠 시장을 깨울까인데요. 리츠로 이 부동산에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여전히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리츠의 다양한 섹터들 저희가 또 1분 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자랑입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한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리츠 유형은 오피스와 리테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헬스케어까지 크게 9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 리츠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오피스 리츠 시장이 최근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피스 리츠는 사무실 건물에 투자하는 리츠고요. 고층 프라임 빌딩이나 사무실 건물, 또 부대 시설 등을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리테일 리츠는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 또 백화점 등을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호텔 리츠의 경우는 말 그대로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또 주거 리츠는 아파트부터 기숙사, 임대주택, 고급주택,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류와 산업 리츠는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리츠인데 창고나 유통센터 등을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리츠는 광 케이블이나 무선 인프라, 또 통신 타워,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데이터 센터 리츠는 AI 붐과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나 공랭식 냉각기, 또 보안 시스템 등 이 서버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에퀴닉스 등의 데이터 센터 리츠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리츠는 노인 생활시설이나 병원, 의료 관련 건물들, 요양원 등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헬스케어 리츠가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내 상장 리츠 24개 종목을 유형별로 직접 나눠봤습니다. 가장 많은 자산 보유 유형은 오피스였는데요. 시총이 가장 높은 SK리츠는 수처리 센터와 주유소도 함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표시했고요.
KB스타리츠와 JR글로벌리츠는 해외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거리츠로는 쉐어하우스와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대표적이고요. 물류 리츠 가운데서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또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주유소도 함께 투자해서 복합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리테일 리츠 가운데서는 롯데 리츠가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포트폴리오 절반을 백화점이 차지하고 있고요. 호텔 리츠의 경우에는 스타 SM 리츠가 대표적입니다. 또 신한서 부티 앤디 리츠의 경우는 호텔뿐만 아니라 리테일과 오피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복합 리츠 가운데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정말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절반이 정부 인프라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물류와 주거, 오피스, 리테일 등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츠 1분 안에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섹터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 강수민 캐스터는 어느 쪽 섹터에 가장 관심이 끌리세요? 여기 보니까 다양합니다. 쇼핑몰 아울렛도 있고요. 네. 인프라 리츠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 오피스요? 네. 뭔가 오피스가 안 좋다는 말이 전 너무 많이 아,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쪽? 저는 뭐 호텔이나 호텔이나 리테일 이쪽. 쪽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박사님 이게 어느 국가에서 무엇을 하냐도 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자, 두 분은 이 다양한 투자처 중 어느 쪽 리츠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박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리츠를 이제 캐스터님께서 섹터별로 구분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까 이제 뭐 복합 리츠, 오피스 리츠, 그다음에 물류 리츠 이렇게 이제 쭉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리츠들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리츠에 투자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리츠를 투자할 때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 P/NAV 레이쇼인데요. 네. 결국 이제 시가총액 대비 자산 가치가 얼마만큼 평가받고 있느냐 이런 수치입니다. 대부분 1보다 높으면 고평가받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1보다 낮으면 저평가받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표가 바로 PFFO 레이쇼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가 대비 영업 수익을 얼마만큼 더 많이 창출하고 있느냐 네. 배수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 지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P/NAV 레이쇼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순자산 PBR과 유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FF 레이쇼는 당기 순이익을 이제 PER하고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PER, 네. 그리고 실질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EBITDA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상대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가지고서 투자자들이 어떤 리츠를 판단할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보시면은 X축에는 이제 PFF 레이쇼고요. 네. Y축은 P/NAV 레이쇼입니다. P/NAV 레이쇼는 1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시장 평균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 평균의 P/NAV 레이쇼는 0.73이고요. 0.73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고평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PFF 레이쇼는 시장 평균이 17.9 정도가 되는 거죠. 17.9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를 볼 수 있는데 네. 저기에 이제 1사분면에 보면 네. 하나리츠, SK리츠 같은 게 있죠. 저기는 이제 양쪽 다 지표가 고평가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 4분면에 우측 상단이요. 그렇죠. 네, 고평가. 네. 바로 이제 3, 4분면에 보면 저기는 이제 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JR 글로벌 리츠 이런 리츠들 있죠. 네. 저기는 두 지표가 모두 저평가 받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좌측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좌측하다. 아, 좌측 하단. 예, 네.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네, 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3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평가, 저평가 리츠를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이제 이렇게 명심하셔야 될 거는 네. 고평가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 저평가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저 표를 봤을 때는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가장 박사님이 보시기엔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기회가 좀 더 있는 거는 2, 4분면하고 4, 4분면 정도가 투자의 기회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캐피탈 게인을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네.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해외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츠들이 주로 저기 그래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받고 있는 항목들, 그 원인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거고요. 고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고평가 받고 있는 그런 원인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변동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저런 자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인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저런 자료를 보고 꼼꼼히 따지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충분히 보고 따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런 자료를 어디서 쉽게 만날 수 있느냐가 되게 궁금합니다, 갑자기. 조금 이제 발품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있기도 하고요. 어,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에 올리는 음. 그런 이제 화면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박사님을 또 의존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아니 자료가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어떤 니치에 좀 투자하는 게 좋은가?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정리를 해준 거 보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래 한국 오피스 막 이랬는데 또 오피스는 요새 소문이 안 좋았어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긴 좋으나 저 표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니치에 투자할 것이 좋은지 네. 팁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리츠도 만약에 익숙하신 투자자분들, 스터디가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섹터 리츠에 이제 집중해서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리츠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리츠 섹터를 분산해서 좀 골고루 투자를 하셔라라고 이제 저희는 항상 말씀을 다양한 드리는데요. 섹터에 분산 투자를 네, 해봐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한 번에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츠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미국 리츠 시장에 전반적으로 한 번에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ETF가 바로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미국 부동산이 투자자분들한테는 한국 부동산보다 좀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ETF를 통해서 미국의 리츠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ETF에는 미국의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데이터 센터, 네. 물류 센터, 오피스, 그리고 헬스케어 등 이런 다양한 섹터에 리츠를 한 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의 이름을 보시면 그 H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 이 H가 ETF에 붙어 있으면 환해지 전략을 사용하는 ETF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율 변동에 따른 이런 환차손에 대한 걱정 없이 미국 리츠 시장 전반에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ETF도 자체적으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네, 그래서 매월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이 ETF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알고 거기에 ETF까지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이 리츠 자체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은 수익률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또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리츠 투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할까요? 좋은 시기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츠 투자는 아무리 빨라도 빠르지가 않고 아무리 늦어도 늦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제 지금 뭐 추석이 지나고 나면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츠는 너무나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기에 전반적으로 리츠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적인 지표를 봤을 때도 타이밍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이제 리츠 업계가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당국에서 다양한 리츠 활성화 방안들을 무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리츠 배당 확대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월 배당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이 나와서 제대로 안착되기 전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 지금 투자하는 부분은 사실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투자했던 한 2년 전에 투자했던 네. 그런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네. 사실은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도 네네. 저 리츠 2년 전부터 네네. 시작했어요라고 네네. 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벤처캐피탈 대표하시는 선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연락이 오셔서 야, 2년 전에 리츠 투자해놨는데 음. 한 20%, 30% 지금 마이너스야. 어떻게 네네. 하면 좋니? 다 팔아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팔지 말고 종목을 보내보세요.라고 해보니까 뭐 리츠 종목은 이제 몇 개 빼놓고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물었죠. 형님 이거 투자하시고 나서 배당을 몇 번 받았습니까? 네네. 서너 번 받았지. 그러면 배당 받은 거 감안해가지고 수익률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한 10%에서 15% 되는 것 같다. 수익이? 예. 보세요. 결국은 리츠는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으로 본다면 마이너스가 이만큼 되지만 그래요. 배당을 감안하면 수익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리츠를 1년 정도 더 가지게 되면 결국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리츠가 올라갈 때 캐피탈 게인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만 참았다가 그래요. 판단하십시오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리츠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좋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보다는 금리 인하, 금리에 관련된 시장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리츠를 시작하기에 적기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츠의 투자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미국 금리 인하 잠자던 리츠 시장을 깨울까인데요. 오늘 결론보다는 리츠에 대한 팁, 노하우, 조언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리츠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팁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리츠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옷을 입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기 투자에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단기 투자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장기 투자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상품에 투자해라.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리츠 주식은 일반 주식에 비해서 거래량, 유통 주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5에서 10% 정도밖에 유통 주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일시에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일시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리츠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장기를 하면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3년 이상은 네, 네. 보유할 생각으로 네, 접근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팀장님의 결론, 팁, 노하우. 네. 리츠 반드시 이것은 알고 투자하자. 뭐가 있을까요? 네, 리츠도 결국 부동산에 이제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츠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식 시장을 따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실물 시장에 이제 수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격언 중에 부동산은 입지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리츠를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리츠가 어떤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입지라든지 뭐 임차인 현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등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리츠는 주식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더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츠 ETF를 활용을 하시면 보다 쉽게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팁, 노하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다 여쭤봤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리츠 투자의 모든 걸 알려준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츠를 ISA에서 투자를 할지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나을지 고민인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교수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교수님. 네네.
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저는 정했어요.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저는 ISA. 네네. 왜냐하면 며칠 전에 ISA에 푹 빠졌거든요. 네네. 맞나요, 정답이? 맞습니다. 어. 네네.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네. 일단 그 설명을 드리면 ISA의 좋은 점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에 투자를 했을 때와의 비교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주식 계좌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까지 9.9%의 분리과세를 주고 있습니다. IS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를 하고요. 배당, 이자, 펀드 수익 등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이월해서 총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입 조건이라든가 세제 혜택 충족 조건들은 증권사에 상세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연간 불입 한도가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99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게 되는데요. 세율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로 분리과세, 즉 네. 과세 이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쭉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간이 작아서 휴지 조각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제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리츠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안정진 팀장님 답변 주실까요? 네. 이 질문 꼭 제가 한 것 같네요. 제가 이 마음입니다. 네, 그 궁금합니다. 간이 작아서 이게 걱정이 많으신 분일수록 제가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를 더욱더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그런 리츠 ETF들을 보시면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뭐 글로벌까지 다양하게 지역별로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 안에 다양한 섹터 리츠들이 분산이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역별로도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ETF들을 함께 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리츠의 섹터 분산부터 지역 분산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리츠 투자를 하시면 보다 마음 편한 투자, 좀 든든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손실 걱정이 클 때는 무조건 분산 투자입니다. 이거는 진리고 정석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투자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튜브에 댓글로 인도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Q&A 코너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또 인도도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